당신 미쳤어? 그거 엄마 수술비야. 어떻게 그걸 훔쳐가서 여행 갈 생각을 해? 야, 유라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식구끼리 한번 여행 가는 게 뭐가 어때? 장모님이야 나이도 있으신데 그 큰 돈을 수술비로 쓰는 게 맞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의 자리를 크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끝내 친정어머니를 뒤로하고 남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된 서은수라고 합니다. 남편이 친정어머니의 수술비를 훔쳐 시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아가씨와 일본 여행을 간 그날 새벽 두 가지를 동시에 결심했어요. 엄마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고 이 결혼을 끝내자고 결심했죠. 어떻게 이런 결심을 했고 실행에 옮겼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열의 아홉이었고 그렇게 버신 돈으로 저와 4살 터울 동생 지은이를 키워내셨죠.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우리 앞에서 내비치신 적은 없는 분이었어요. 남한테 신세지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하게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제 뼛속에 깊이 박혀서 평생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야채 포장을 하셨어요. 두 분이 힘을 합쳐 꾸려나가는 삶이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밥상에 소박해도 온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저녁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했던 시절이었죠. 지은이와 저는 그 작은 식탁 앞에서 자랐고 사이도 좋았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대로 받은 것은 꼭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던 것 같아요. 제가 22살 때 되던 해 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손을 쓰기 어렵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죠.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도 대학생이었지만 어려웠죠. 장례 절차며 비용이며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남편 최우진이었어요. 같은 대학교 선배였던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오가며 허드렛 일을 묵묵히 도맡아 처리해 주었죠. 장례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제가 눈물을 삼키며 어쩔 줄 몰라 하자 그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엄마께서도 충격이 컸고 저도 장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었죠. 그런데 남편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10년 동안 붙들어뒀던 거예요. 그 고마움이 빚이 되고 빚이 마음의 족쇄가 되는 줄 모른 채 저는 그 사람의 곁에 남았던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따뜻하고 듬직한 모습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젊었고 사랑했어요. 그 마음 하나로 버텼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제 20대와 30대 초반 통째로 그 안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25살쯤 올렸던 것 같아요. 시댁은 경기도 일산에 있었고 시어머니 최복순 여사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었어요. 우리 우진이가 아깝지 않은 며느리를 데려와야 할 텐데 하시던 그 첫마디가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 나왔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은혜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고 그때는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봐요. 저를 일으켜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어머니인데 저는 뭐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신혼집은 제 명의로 마련했어요.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목돈이 없었고 어머니가 조금 보태주신 돈과 제가 조금 모아둔 적금을 털어서 경기도 하남의 작은 아파트를 겨우 장만했어요. 물론 융자금도 있죠.
그래도 집을 사서 시작하게 되어 너무 뿌듯했어요. 등기를 치던 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고 시어머니는 평수가 작다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고맙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저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제가 살 집이었으니까요.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으니 내가 보태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또 제 맘도 편해졌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둘 다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시험관을 해볼까 했더니 남편이 말렸죠. 여자 몸에 그게 그렇게 무리가 많이 간대. 아직 어리잖아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자. 그 말이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죠. 저희는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면서 세월이 흘렀답니다. 시댁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결혼 그 다음 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저를 불러다 음식을 시키셨는데 차례상 준비가 끝나면 어김없이 시누이 유라의 용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라는 그때 25살이었고 취업 준비 중이라는 핑계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시댁으로부터 받아 쓰고 있었죠. 너도 보태야 하지 않니? 그래도 우진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하는 말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건네시는데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모르지 않았죠. 그래도 입을 다물었어요. 지갑을 열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으려 애를 썼던 거예요. 남편이 해준 것이 있으니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남편 동생 용돈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자주여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남편 우진은 그런 상황에 늘 한결같은 태도였어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네가 이해해줘. 그리고 용돈 좀 줄 수 있잖아. 시누이가 제 외투를 허락도 없이 입고 나갔을 때도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을 앞에 놓고 제 살림 솜씨를 흉볼 때도 그저 중간에서 고개만 끄덕이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 장례식 날 그가 조용히 내밀었던 봉투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 하나로 쌓이는 서운함을 눌렀고 층층이 쌓이는 모욕을 꾹꾹 삼켰으며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들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었는데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그게 제 상처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죠. 시누이 유라는 제가 결혼하던 해에 23살이었어요. 얼굴이 반반하고 말솜씨가 좋아서 처음에는 부침성 있는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 그 부침성이라는 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한테만 필요할 때만 발동되는 종류의 것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애교가 철철 넘쳤고 남편 앞에서도 오빠만 믿는다며 팔짱이 꼈지만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아가씨가 취업을 접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건 결혼한 지 6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는 제 옆으로 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은수야, 우리 유라가 이번에 좋은 데로 시집가게 됐어. 상대가 제법 되는 집안이야. 유라가 귀하게 대접받을 거거든. 시집가기 전에 너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돌아보았어요.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챙겨드려야 하나요? 아니,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언니 노릇 좀 하달라는 거지. 쇼핑도 같이 다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보태주고. 유라 시집가면 다시 보기 어려울 텐데 네가 좀 잘해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냄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 노릇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무슨 뜻인지 이미 충분히 몸으로 배운 뒤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가씨를 향한 지출이 노골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혼수를 본다며 백화점 동행을 요구하는 날이 잦아졌고 제가 함께 가면 어김없이 제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죠. 한 번은 아가씨가 핸드백 매장 앞에서 멈춰서더니 당연하다는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하나만요. 시집가면 자주 못 볼 텐데 하나 사줘요. 아가씨, 저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아, 언니가 아파트도 있고 맞벌이도 하는데 왜 그래요? 오빠한테 말할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끼어들었지요. 여보, 그냥 사줘. 시집가면 진짜 못 보잖아.
명절이나 날짜나 제대로 맞춰서 오겠어? 저는 그날 계산을 하면서 손끝이 떨렸어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얼마나 능숙한지, 이 집안이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제대로 느꼈으니까요.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2달 뒤에 일어났어요. 제가 오래 아껴두었던 캐시미어 코트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장롱에 걸어뒀는데 며칠째 보이질 않아 남편에게 물었더니 유라가 입었나 보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며칠 후에 아가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언니 코트에 커피 좀 묻었는데 드라이 맡기면 되죠? 하는 거예요. 아가씨 그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잖아요. 아 언니 진짜 왜 이래요 예민하게.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뭘 허락을 받아요. 드라이 값은 제가 낼게요. 됐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드라이 값을 내겠다는 말이 사과인지 비아냥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그 태도가 이 집안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날 저는 참았습니다. 부채의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가씨 결혼 준비로 시댁이 들썩이던 무렵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였어요.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핸드폰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손가락이 멈칫했답니다. 엄마는 자주 전화를 거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가 걸기 전에 연락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은수야, 엄마랑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디 불편해? 아니, 그냥 검사 결과 듣는 건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혼자 가기가 그렇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 한켠에 걸려 있었어요.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다음날 병원 진료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시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다행히 전이는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고 검사를 더 진행한 뒤에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셨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는 내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쥐었다 폈다 비볐다 하고 계셨죠.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울면 안 된다고, 내가 무너지면 엄마가 더 힘드시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엄마가 먼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엄마가 모아둔 게 얼마 없어서 어떡하나 싶다. 엄마 얼마나 있는데? 200 되려나? 조금 넘으려나? 이걸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아니 은수야,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 나 괜찮아. 엄마는 수술만 잘 받고 옆에만 있어줘. 그거 하나면 돼. 그래도 네 살림도 빠듯할 텐데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사는 거야.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아프다고 돈도 들어가고 네 시간도 아깝고 걱정까지 시키고 엄마가 참 못났다. 그치?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이 꽉 막혀 있었어요. 아프신 것도 서러운데 아프면서도 미안해하신다는 게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사는 거라는 말은 정말 진심이었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수술비를 알아보니 검사비에 입원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은 좋게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과 합쳐도 몇백만 원이 많이 모자랐죠. 저는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엄마가 위암이시래. 다행히 전이는 안 되고 수술하면 된대. 수술비가 좀 필요한데 당신 돈 모아놓은 거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유라한테 이미 많이 들어갔지. 그럼 나 청약통장 깰까? 돈이 있는 곳이 없어. 엄마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서. 청약통장? 그거 깨면 나중에 집은 어떡하려고. 당신 통장 있잖아. 그걸로 하지 뭐. 내 건 못 깨는 거 알지?
나중에 갈아탈 때 써야 하거든. 장모님은 당신 친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친정어머니 수술비 앞에서 저렇게 빠르게 선을 긋는 사람이 장례식 날 봉투를 내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낯설게만 느껴졌죠.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었어요. 그런 냉담한 반응 앞에서 싸우고 있을 에너지는 없었죠. 저는 제 마음 다스리는 것도 엄마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때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요. 나이를 먹어도 엄마는 엄마였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은행 앱을 열었어요. 청약 통장 해지를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10년 넘게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통장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망설임은 길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잠시 후 1,5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죠. 수술비에 이런저런 비용까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며 내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 들었죠. 수술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제 통장 잔액이 0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자정 넘으면 물도 드시면 안 돼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 알았어, 은수야. 고맙다. 짧은 통화였지만 어머니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작게 들렸어요. 얼른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싶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웠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 새벽이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에 아직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별 생각 없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한번 확인해 두려는 거였는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잔액이 0이었어요. 어제 밤만 해도 분명히 1,500만 원이 넘게 있었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손이 떨렸죠. 거래 내역을 눌러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제가 겨우 잠든 그 시각에 이체가 됐더군요. 제 공인인증서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였어요. 침대 옆을 봤는데 남편의 자리도 비어 있었고 장롱문은 열려 있었고 여행 가방이 없어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다가 뚝 끊겼지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고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려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공항이야. 공항?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당신이야? 맞아.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반대할 것 같아서. 뭘 반대해? 그 돈이 엄마 수술비잖아. 오늘 엄마 수술이라고. 장모님 수술이야. 처제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유라 시집가기 전에 가족여행 한 번은 가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유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 안 계신 사람한테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근데 당신 엄마만 중요하지? 당신 어머니 명절 음식은 내가 다 해드리고 혼수는 다 내 카드로 긁고 그래도 다 참았어. 근데 우리 엄마 병원비는 안 돼. 야, 그게 어차피 청약통장 깬 돈이잖아. 장모님이야.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 유라 시집 가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는 게 맞지. 잘 다녀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어서 병원비가 아깝다고? 당신 어머니는 몇 살인데 우리 엄마 나이가 많아서 병원비가 아까워? 10년 동안 당신 식구들 뒷바라지하면서 단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 안 했어. 근데 우리 엄마 병원비 하나가 그렇게 아까워? 우리 엄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확 끊었죠.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나이도 있으시다. 그 말이 귓속에 맴돌았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제 전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상관없었던 거겠죠.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챙기는 거 보면 저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10년 동안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부채의식, 어떻게 보면 미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산산이 끊어져 나간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는 해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선 넘은 거죠. 이제 제가 할 일만 남았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딱 5분을 울었어요. 그 5분이 지나자 눈물이 뚝 멎었지요.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보다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은 다음 제일 먼저 동생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언니야,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줄 수 있어? 언니는 오늘 따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언니, 무슨 일이야? 형부가 엄마 수술비 들고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을 가버렸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지금 그 말이 진짜야?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나 집 할 거야. 동생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동생이 어머니한테 달려가는 동안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아파트를 눈여겨보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해서요. 얼마나 싸게 내놔야 오늘 안에 나갈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사모님, 갑자기 왜요? 급하게 내놓으시면 손해가 크신데. 얼마나 낮춰야 빨리 나가요? 글쎄요, 시세의 20% 정도 낮추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매물이 없기도 하고 20%면 많이 싼 거거든요. 지금 시세가 5억쯤 되니까 4억 6천이면 바로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렇게 내놔주세요. 사모님, 그게 4천만 원이나 날아가는 건데 진짜 괜찮으세요? 네, 최대한 빨리 계약서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오늘이면 더 좋고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이 잠깐 뜸을 들이셨어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빨리 알아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전이 채 지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계약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먼저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더니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오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불발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도 알아봐 달라고 급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오늘 당장 오겠다고 했다는군요. 시댁 식구들 오기 전에 처리하려면 제가 급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그 사람은 집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는 바로 계약하자고 했지요. 그 사람도 전세가 만료돼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 구하는 게 어려워서 여기저기 저렴한 집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이었더라고요. 그날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 4,600만 원이 그날 오후 제 통장으로 들어왔답니다. 저는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죠. 지은아, 수술비는 마련됐어. 저렴하게 내놓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 지금 갈 테니까 엄마 잘 부탁해. 언니, 엄마 지금 수술실 들어가셨어. 다 잘 될 거야. 조심해서 와.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남편 옷가지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죠. 그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저는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직접 와서 가져가길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새벽에 아무 예고도 없이 제 통장을 털어간 것처럼 저도 때가 되면 딱 한마디만 할 생각이었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저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어요. 어머니 곁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어요. 저는 그 시각 어머니 병실 옆에 보호자 의자에 앉아 동생 지은이랑 교대로 간호를 하고 있었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집도하신 선생님이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수술 다음 날 눈을 떠서 제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아직 말씀을 길게 하기 힘드신데도 은수야 고생했다 미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집을 팔던 날도 변호사 사무실에 고소장을 맡기던 날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한꺼번에 쏟아졌죠. 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혼을 결심한 것도 집을 판 것도 수술비가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들도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몸이 회복되시는 동안만큼은 마음도 편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앞에서 저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챙겨드리고 약을 드시게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나간 줄도 몰라요. 당연히 어머니 병간호 하는 줄 알았죠. 남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이혼소장과 횡령 고소장을 맡겨둔 뒤였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답니다. 새 입주자가 이사 오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내일 새 주인 들어와. 오늘 밤 안에 짐 빼야 할 거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가족들 놀러 갔을 때 집 팔았어. 어차피 내가 산 거잖아. 10년 전에도. 야, 최은수, 너 미쳤어? 나도 모르게 집을 팔아? 당장 와. 못 가. 그리고 미친 건 당신이지. 누가 장모 수술비 훔쳐가서 자기 엄마랑 여행을 가?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실 때 너무 잘해줘서 그냥 그러려니 살았는데 우리 엄마 암이라는데 그 돈을 가져가? 당신이 선 넘은 거야. 이혼할 거니까 준비해. 저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병실 밖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든 그 순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엄마 옆에 있으니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수십 번 했어요.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새벽까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면세점 쇼핑백들이 잔뜩 널려있는 집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하룻밤새 남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새벽에 아무 예고도 없이 통장을 털어간 것처럼 저도 밤중에 딱 한 통의 전화로 남긴 거죠. 그런데 아가씨한테는 더 뼈아픈 일이 생겼어요. 결혼식만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 소동이 상대방 집안에 알려진 거예요. 사돈이 될 집안에서 펄쩍 뛰었다고 했죠. 오빠랑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사돈들 수술비를 몰래 가로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아마 내가 아파도 나 몰라라. 오빠랑 여행 갈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성이라면 우리한테 안 그럴 법 있냐고, 어떻게 믿겠냐고 했다는 거죠. 결국 파혼이 됐어요. 아가씨는 오빠한테 왜 여행 가자고 했냐며 따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여행 갈 때까지만 해도 신나서 갔을 텐데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어차피 결혼해도 그 인성으로는 이혼 각이라며 다 엎어버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갈 곳이 없어진 남편과 파혼당한 아가씨는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셋이 한 집에 모여 오순도순 잘 살았을까요? 서로를 탓하고 있었겠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횡령 고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남편 쪽에서 먼저 합의를 원했죠.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는데 남편이 횡령한 1,500만 원은 물어내고 위자료까지 따로 받아내는 것으로 정리됐답니다. 남편은 횡령건으로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아파트 매각 잔금이 들어온 날 저는 어머니랑 동생 지은이랑 셋이서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이 몇 가지 없었지만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리운 날이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건 수술하고 나서 3주가 지난 뒤였어요. 병원문을 나섰는데 어머니가 하늘을 한번 올려보시더니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은수야, 엄마가 더 오래 살아야겠다. 네 옆에 있어줘야 되니까. 저는 웃으면서 그러시라고 했죠.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그동안 버텨온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조용히 새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 2달쯤 지났을 무렵에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몰라보게 초라해져 있었죠. 난 할 말 없는데? 은수야, 잠깐만 제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다 끝났는데. 나 지금 월급이 압류됐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았어. 제발 좀 풀어줘. 나 이러면 직장 못 다녀. 제가 압류를 걸었거든요. 횡령 금액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갚으면 되잖아. 돈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갚아? 당신 청약 통장 있잖아. 그거 깨서 갚으면 되겠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죠. 그렇게 손을 떨면서 저는 그 통장을 깼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여행을 간 거니까요.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남편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10년을 같이 살아도 이렇게 자기 동생, 자기 엄마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차피 오래 살았는데 수술비로 그렇게 큰 돈을 쓸게. 맞아? 남들도 그렇게 말은 못하죠. 더군다나 가족인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저는 기다려주지 않았죠. 지금 저는 어머니랑 동생이랑 셋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아침마다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저는 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려와요. 결국 창피해서 그런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받은 은혜 때문에 참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은혜는 갚는 거예요. 평생 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제게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물으시면 대답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땐 사랑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죠.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 동생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사오는 과자 한 봉지. 이게 소소한 것들이 제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나만 내 가족만 하는 그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디 진짜 사랑 옆에서 계시길 바랍니다. 부채의식이나 미안한 감정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지 말고 짧은 인생인데 평안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